미국은 G7 등과 더불어 가장 강력한 제재인 스위프트 퇴출을 결정했는데요. 스위프트는 국제통신 결제망을 의미합니다. 수출입을 하면 현금을 들고 다닐 수는 없으니까 스위프트를 이용해서 결제를 하게 되는데, 이를 통제한다는 건 러시아의 루블화를 폭락시키고 물가를 속등시킬 수 있습니다. 거의 금융 사형 선고에 가까운 가장 높은 수준의 제재가 될 수 있다는 말이죠. 미국뿐만 아니라 유럽에서도 러시아에 대한 상당한 제재를 결의했는데요. 영세 중립국인 스위스마저 러시아 제재에 동참한다는 것을 천명했어요. 우리나라는 러시아 제재에 대한 선언이 다소 늦었죠. 아무래도 수출로 먹고 살고 있는 특성상 앞장서서 제재를 선언할 수는 없었고 살짝 눈치만 보고 있던 상황이었어요. 하지만 결국 미국의 기술이 적용된 상품을 수출할 때 미국 상무부의 허가를 받아야 하는 상황이 되어버렸는데요. 이른바 FDPR. 앞서 미 상무부가 지난 24일 발표한 러시아 수출 통제에는 반도체, 정보통신, 센서, 레이저, 해양, 항공, 우주 등 7개 분야 57개 기술에 대해서 비록 제3국에서 생산이 된 제품이더라도 미국의 기술과 소프트웨어를 사용을 했다면 미 상무부의 허가를 받아야 러시아 수출이 가능하게 되었죠. 이미 러시아 제재에 동참한다고 선언한 나라들은 모두 면세를 해주었는데 우리는 허가 절차를 거쳐야만 수출이 가능하게 된 셈입니다. 게다가 러시아 측에서도 이 스위프트에 대항해서 모든 해외 송금을 동결한다고 발표를 했는데요. 그나마 수출 대금도 못 받게 생긴 거죠. 그래서 더욱 연관된 종목들에 대한 고민이 필요해졌고, 도움을 받기 위해 샤프시터 박문아님, 아버지를 모시고 얘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뿅! 2021년 기준으로 한국 수출에서 러시아와 우크라이나가 차지하는 비중은 각각 1.5, 0.1%고 수입 역시 러시아 2.8, 우크라이나는 0.1%에 불과한데, 수출입이 막히면 당연히 조금은 불편하겠지만 막 숨이 막힐 정도의 수치는 아닌 것 같단 말이지. 근데 이게 그렇게 중요한가요? 수치상으로 봤을 땐 그럴 수도 있어. 칼이라든지 총이라든지 이런 흉악한 무기로만 사람을 죽일 수 있는 것은 아니거든. 바늘만 가지고도 집중해서 죽일 수 있어. 그러니까 그 1% 내외가 산업 전반에 그렇게 이렇게 영향을 준다면 뭐 그렇게 큰 문제는 아닐 수가 있다는 얘기지. 하지만 그 영향이 극소수의 몇 개 업종에만 집중된다는 것이 문제야. 마치 바늘로 콕 찌르듯이 그 1.5%가 아주 깊숙이 찌르게 된다면 산업을 좀 어렵게 만들 수 있다. 그거 이제 바늘 효과라고 한번 해볼까? 그 바늘 효과가 가장 두드러지게 나타날 수 있는 것이 바로 석유화학 계통이다라고 보면 돼. 석유화학에 영향을 주게 돼서 거기서부터 뭔가 문제가 발생한다면 석유화학으로 안 만드는 게 없잖아. 이런 것도 만들고 뭐 다 만들기 때문에 산업 전반으로 확산될 수 있다라고 보는 거지. 우선 이제 러시아 정제 설비가 약 6억 7천만 배럴 정도, 전 세계 기준으로 해서 한 약 6.6% 정도, 그 정도를 차지하고 있다고 보면 돼. 미국이 17.8%를 차지하고 중국이 16.4%를 차지하거든. 그 다음이 바로 러시아라고 보면 되거든. 남바3기 때문에 러시아에서의 결손이 결코 작다고 볼 수는 없어. 걱정이기는 해. 근데 석유 부분에 대한 제재는 아직 지금 3월 1일 현재 시점으로는 확정되지가 않았잖아. 그렇긴 하지. 제재라는 게 그래. 뭐 워낙에 유럽이 러시아로부터의 의존도가 워낙 높기 때문에 내가 뭐 제재를 한다고 해도 내가 더 아파버리면 문제가 될 수가 있겠지. 그래서 사실 석유와 관련된 제재는 아직까지는 없고 앞으로도 없을 것이다 라고 지금 사람들이 믿고는 있어. 하지만 푸틴이 얼마 전에 드디어 이제 핵카드를 꺼내 들었잖아. 거기에 대해서 이제 미국에서도 대응 차원에서 너 그렇게 되면 정말 원유까지도 에너지까지도 통제할 수 있다라는 것을 이미 선반 위에 올려둔 상태야. 전혀 배제할 수 없는 문제라는 얘기지. 만약에 러시아가 제재 대상에 오른다면 어떤 문제가 생기게 되냐면 전체 정유뿐만 아니라 화학 설비까지 합친다면 글로벌 전체 설비 한 8%의 타격을 줄 수 있는 상당히 큰 문제라고 볼 수가 있겠지. 러시아로부터는 특히나 나프타의 수입이 참 많은 걸로 아는데, 그러면 에틸렌을 주로 만드는 우리나라의 NCC에도 좀 타격이 있다는 얘기로 들리네. 그렇지. 러시아에서 가장 많이 수출하는 게 가스하고 석유잖아. 원유 수출국이니까. 근데 원유를 제일 먼저 만들 수 있는 게 나프타니까 나프타의 최대 수출국일 수밖에 없는 거고, 미국은 이제 에탄을 갖다가 분해서 에틸렌을 만들거든. 근데 우리나라는 거의 대부분의 설비가 나프타를 분해서 NCC라고 그러죠. 나프타 크래킹 센터라고 그러는데 그런 설비들이 대부분이기 때문에 타격
타격을 받을 수 있다는 거지. 근데 이제 에틸렌은 모든 화학 제품의 어머니잖아. 산업의 쌀이라고 들어봤지. 그치. 이거 가지고 뭐 이런 플라스틱도 만들고 섬유도 만들고 그러니까 모든 재료의 원재료가 에틸렌으로부터 출발을 하기 때문에 이게 굉장히 중요하지 않을 수 없는데 러시아로부터 수입하는 그런 게 전체 4분의 1, 한 24% 정도가 된단 말이지. 물론 지금 그 부분을 다른 것으로 뭐 사우디에서 만들고 뭐 미국에서 만드니까 다른 것을 대체할 수는 있어. 하지만 이 말은 결국 뭐가 되겠어? 우리나라 나프타 가격이 오를 수 있다는 말이 되겠지? 물론이지. 뭐 그러면 당연히 우리나라 NCC사들한테는 악재가 될 수밖에 없고 원자재가 비싸지니까. 그치? 요즘에 나프타 가격이 얼마 정도 하지? 지난주 기준으로 톤당 933달러 정도까지 올라간 것으로 나는 알고 있어. 뭐 근데 이게 뭐 2014년 이후로 8년 만에 최고치까지 올라간 건데 물론 뭐 유가에 연동되니까 뭐 그럴 수 있겠지만 앞으로 더 올라갈 수밖에 없다고 봐야 되겠지. 나프타가 오르면 에틸렌도 당연히 오르고 오르고. 그럼 덩달아서 뭐 화학 제품 전반이 다 오를 텐데 그렇지. 그렇게 된다면 전반적인 물가 상승의 단초가 될 것 같다라는 생각이거든. 뭐 아직은 아니라고 하지만 러시아의 석유가 제재 대상에 오른다고 하면 가능성이 있어. 그러니까 그러면 뭐 마음 단단히 먹고 있어야 될 것 같은데. 물가 많이 오른다고 그러니까. 봐야지. 자, 그럼 아버지. 음. 러시아의 석유가 제재 대상에 오르지 않는다고 한번 우리가 가정을 한번 해보자. 그럴 수도 있어. 그래도 걱정이 되는 업종이 있을까? 있지. 자동차라면 문제가 될 수 있어. 그러니까 작년 기준으로 러시아가 우리나라 물건을 많이 가져가진 않아. 그 중에서 제일 많이 가져오는 것 중에 하나가 자동차야. 자동차가 한 26.5%를 차지하고 자동차 부품이 한 15.1%를 차지한다고. 그치? 러시아 그러면 우리나라에서 수출하는 것이 별로 많진 않아. 그냥 무조건 자동차가 많다라고 생각하면 돼. 그러니까 러시아로 이렇게 실어 보내는 것 중에서 거의 한 40%가 자동차 아니면 자동차 부품이다라고 보면 돼. 그리고 이제 우리나라 자동차사에서 입장에서 봤을 때도 수출 물량 말고 자동차 입장에서 봤을 때도 해외로 수출하는 물량의 4.5%가 러시아 쪽으로 향한다. 이렇게 보면 되지. 뭐 자동차 회사라면 몇 개 안 되잖아 우리나라에. 바이러스 쇼크로 인한 공급망 충격에 가장 취약했던 업종이 사실 자동차지. 자동차라고 우리가 얘기를 했었는데 이제 좀 가려나 했더니만 또 못 가게 됐네. 그렇지. 그래서인지 우크라이나 사태가 일어나고 나서부터 우리나라 현대차 차트가 지금 지하실을 뚫고 하락 중이란 말이지. 제일 안 좋은 그러니까. 차트 중에 하나야. 자동차 관련 주들이. 회사별로 아빠가 조금 구체적으로 피해 상황을 좀 더 얘기를 해줄 수가 있을까? 종목 얘기를 해도 되나? 그럼. 뭐 피해 상황이니까 이런 거 안 좋습니다 그러는데 사라는 거 아니니까. 그치. 그치? 현대차보다는 기아차가 조금 더 유럽 평양이 좀 큰 회사라고 보면 돼. 그래서 기아차가 조금 더 피해를 볼 수 있다. 현대차에 비해서는 그렇게 보면 될 것 같아. 현대차 같은 경우에는 이제 글로벌 전체 판매에서 4%가 러시아로 간다고 보고, 뭐 기아차 같은 경우에는 기아지 이제 기아차가 아니고 기아 같은 경우에는 5.6%가 러시아향이니까 훨씬 더 피해를 볼 수 있다. 그리고 이제 현대글로비스 알지? 주로 하는 일이 이제 자동차를 갖다가 이렇게 운송해주고 뭐 이런 것들을 주로 하는 건데, 특히 이제 CKD 납품이 발생하는 해외 공장 중에서 전체 비중 중에서 러시아로 향하는 것이 한 10% 정도 된다고. 잠깐만 여기서 CKD를 설명을 좀 하고 가야 될 것 같아요. 아 그래? CKD를 모르시는 분들이 있을 것 같아서 잠깐 보충 설명을 드리고 가자면 CKD는 Complete Knockdown의 약자인데요. 우리가 아는 그런 일반적인 자동차의 형태로 수출을 하는 게 아니라 완전히 해체해서 수출을 한 다음에 조립은 그 나라에서 하는 단조립 형태의 수출이에요. 왜 그런지도 가르쳐줘야지. 이유가 있어요. 완전체로 수출을 하게 되면 그 나라 사람들이 할 일이 없잖아요. 포장만 뜯으면 되니까. 그러니까 하지만 부품 형태로 받아서 거기서 조립을 하게 된다면 조립 공정에 인력을 투입을 할 수가 있고 그 나라 GDP에도 도움이 되겠죠. 물론이지. 그래서 이머징 국가들은 완전체로 받기보다는 CKD로 받기를 원하고 이런 형태로 수입을 한다면 상당한 세금 혜택을 부여한답니다. 맞나요? 나도 예전에 이제 전문가 처음 했을 때 난 정말 쉽게 얘기해야지 하면서도 자꾸 깜빡깜빡 까먹어. 잘 지적해줬어. 요번에 뭐 현대모비스 얘기를 좀 해보면, 현대모비스는 순정 부품, 그러니까 기아나 현대차의 순정 부품을 만드는데 러시아 쪽으로의 매출이 약 한 전체 매출의 3.6%. 그 외에는 뭐 그렇게 전체 매출에서 큰 비중을 차지하는 회사는 없으니까 지금 말한 것들만 조심해서 보면 될 것 같아. 우리나라 산업 구조가 대부분 가공무역의 형태를 하고 있잖아. 그렇지. 기사 내용을
내용을 보니까 얼마 전에 반도체도 굉장히 걱정이 많다고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 어떻게 보면 우리나라의 어떤 형태 자체가 세상사의 굴곡을 다 겪어야 한다는 게 참 속상한 것 같은데 모든 악재는 다 흡수하지. 그니까 원자재를 사와서 중간재를 공급을 하는 형태이다 보니까 글로벌 공급망 충격 때도 굉장히 힘들어했단 말이지. 제일 많이 힘들었어. 그러니까. 반도체 중에서도 특수가스에 대한 의존도가 러시아하고 우크라이나에 대한 의존도가 굉장히 높다라고 보면 돼. 크세논과 크립톤에 대한 의존도는 거의 한 50% 절반 정도가 이제 그 두 나라로부터 온다고 보면 되고 네온 같은 경우 조금 달라. 똑같은 식각이지만 네온은 이제 회로에 대한 식각이거든. 좀 더 중요도가 높은데 이것도 대략 한 25에서 30% 정도까지 차지한다고 난 알고 있어. 네온 가격이 예전에 크림병합 할 때도 10배 이상 뛰었다고 하더라고. 그랬었어. 그래서 나름 우리나라가 공정용 가스를 아끼는 방법도 터득을 했다고는 하는데 그래도 뭐 또 어지간하게 올라야지. 그러니까 가격이 이렇게나 오르면 사실 상 대책이 없겠지. 지금도 이미 2014년도보다 더 올랐어. 그것 때문인지는 몰라도 삼성전자는 물론이고 키옥시아 사태 이후로 조금 잘 나가고 있던 SK하이닉스마저 조금 최근에는 좀 시무룩해 보이는 것 같아. 원자재 가격이 오른다고 해서 뭐 무조건 주가가 떨어진다고 볼 수는 없어요. 그 원자재 가격 오른 만큼 소비자한테 전가할 수 있다면 매출이 더 커지는 효과를 가져오니까. 하지만 이제 반도체라는 게 그래. 일단 그것도 중간재니까 반도체를 만들어서 누구한테 줘야 되잖아. 이게 최종 소비재가 아니란 얘기지. 그래서 뭐 휴대폰을 만드는 회사나 컴퓨터를 만드는 회사, 뭐 IBM이나 무슨 뭐 애플 같은 회사가 너무 큰 슈퍼갑이야. 그러니까 뭐 나 원자재 올랐으니까 가격 올려주세요. 이렇게 함부로 말을 못 한다는 얘기지. 참 이런 상황에서 수혜주를 거론하기가 참 조심스럽기는 한데 아무래도 작년부터 네온가스를 생산을 하기 시작한 P모사의 경우에는 아주 드물게 이런 상황이지만 또 수혜주가 될 수도 있을 것 같네. 우리 수혜주는 말하지 말자. 왜냐면 뭐 남들은 지금 머리 위에서 폭탄이 떨어지고 있는 상황인데 수혜주를 논한다는 것은 좀 직업적으로 서글퍼진다. 맞아. 이제 조선주로 그럼 한번 넘어가 보자면 조선주는 나쁘다는 주장도 있고 좋다는 주장도 있는데 아빠 생각은 어떤지 좀 궁금하네. 내 방송 안 봤구나. 봤는데. 봤어? 이수 생각 먼저 말해봐. 파이프라인이 통제가 된다면 당연히 부족분들은 선박이 바빠질 거 아니야. 그래서 이제 내가 볼 땐 좀 좋은 점이 아무래도 좀 더 많아 보이기는 하거든. 맞아. 뭐 기본적으로 조선주들한테는 좋은 점이 많다라고 생각하면 돼. 근데 이제 그것도 조선주는 좋은 쪽이 있을 수가 있고 나쁜 쪽이 있을 수가 있는데 예를 들어서 S모사 같은 경우에는 이 하필이면 LNG 캐리어에 대한 매출이 러시아향이 또 있단 말이지. 지금 슬롯에서 한 12척인가 만들고 있어. 그러면 이제 만약에 스위프트가 차단돼가지고 이 좀 배를 만들었는데 이 대금을 못 받을 가능성도 생길 수 있다. 그래서 이제 조선주 중에서는 좀 선별해서 골라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드네. 물론 이제 스위프트에서 퇴출된다고 해서 조선업종에서 만들던 배에 대해서 무조건 손해보는 건 아니야. 너무 이게 크다 보니까 발주처에서 망했을 때 구제받을 수 있는 여러 가지 그 방법이 있어. 다른 데다 판다거나. 근데 그렇게 팔게 되면 정상적으로 나가는 것보다는 아무래도 덤핑으로 나가는 거다 보니까 손해를 볼 수밖에 없겠지. 그래서 조선주 같은 경우는 특별히 조금 조심할 필요가 있다. 러시아에 대한 매출이 많았던 조선주들에 대해서는 좀 조심할 필요가 있다. 나는 사실 가장 걱정인 거는 식량 쪽이 좀 걱정이긴 하거든. 그렇지. 곡창지대지. 우선 미래 관련해서는 러시아랑 우크라이나 합쳐서 25% 정도가 된다고 하니까 당연히 빵값은 폭등할 것 같고. 빵순이 어떻게 한대? 그러니까 나 큰일 나서 큰일 빵 났네. 좋아하는데. 옥수수 같은 경우에는 오로지 우크라이나 하나에서만 13% 정도를 차지하고 합치면 대략 한 18% 정도 되려나? 그 정도 될 것 같아. 러시아하고 합치면. 어디 그뿐이겠어. 근데 식량을 만들려면 비료가 필요한데 그 비료의 원료가 되는 질산아민륨 같은 경우에는 거의 러시아에서 독점적으로 만든다고. 그러니까 뭐 식량에도 공급선에서 문제가 생길 수가 있고 또 그 식량을 만들기 위한 비료에도 문제가 생길 수 있다면 전반적으로 이게 물가를 자극할 수 있는 물가 그런 상승이 올 수 그렇지. 있겠구나. 이번 전쟁으로 인해서 유럽의 지도자들이 어떤 생각을 하게 되었을지에 대해서 내가 조심스럽게 생각을 해봤는데 아무래도 가장 중요한 건 러시아에 대한 에너지 의존도를 낮추겠다는 생각을 했을 것 같아. 뭐 나라도 그런 생각했을 것 같아. 재생에너지에 대해서 조금 더 빨리 드라이브를 걸어서 화석연료를 조금 더 빨리 내려놓자는 생각을 했을 것 같아. 그렇지. 그 외에 또 뭐 아마 이런 생각도 하지 않았을까? 지금까지 이제 유럽은 전체 군사력의 아주 일부만 자기네들이 책임을 지고 나머지는 나토나 미국에 의존하는 그런 형태로 지금까지 발전해 왔거든. 이번에 이제 하는 모습을 보니까
러시아 너도 못 믿겠다, 미국 너도 못 믿겠다 이런 생각을 하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 그래서 좀 자강에 좀 힘을 쓰는, 자국의 국방에 좀 더 힘을 쓰는 그런 쪽으로 좀 가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해요. 예를 들어서 요번에 독일 총리가 바뀌었지. 숄츠 총리로 바뀌었는데 숄츠 총리가 이런 말을 했어. 독일 군대의 현대화를 위해서 올해 특별 연방군 기금을 설립을 하고 1천억 유로를 투입하겠다. 우리나라 돈으로 약 한 135조 정도가 되겠지. 그 정도를 투입하겠다. 라고 이야기를 했어. 이런 얘기는 지금 사실 처음이거든. 뿐만 아니라 이제 매년 독일의 국방비가 지금까지 아마 1.23%밖에 안 됐었을 거야. 이거 갖다가 2%까지 상당히 많이 늘리는 거지. 늘려서 조금 더 국방력을 높이겠다라는 얘기를 했어. 그럼 이제 유럽이 국방비를 늘리겠구나라고 생각을 하면 되겠구나. 그렇지. 오늘 방송은 참 준비하기가 조심스러웠는데요. 러시아가 시작한 전쟁에 대해서 경제적으로는 어떤 변화가 있을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미사일이 떨어지고 민간인 희생자가 나오고 있는 상황에서 경제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에 대해 얘기를 한다는 것 자체가 저도 참 속상하고 조심스러운 부분이었는데 이 또한 전문가의 책임이라고 생각을 하고 아버지께 양해를 구하고 모셔서 얘기를 나눠봤습니다. 어떤 이유에서든 전쟁은 나면 안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하루빨리 전쟁이 종식되기를 바랍니다. 자, 그럼 이어서 아주 짧은 보너스 영상을 준비를 해봤는데요. 우리나라에서 가장 지금 핫한 이슈가 뭐죠? 대선이죠. 대선에 관한 영상이 조만간 올라올 예정입니다. 언제 올라올지 몰라요. 빠르게 올라올 예정이니까요. 알람 설정 잊지 마시고 좋아요, 구독. 잊지 마세요. 그럼 오늘도 안녕.